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서 직접 사과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인데요. 소비자 단체들은 회원 탈퇴 시 선물카드 전액 환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회의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운동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 부문에서 7년 만에 배달의 민족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왜 문제 있는 행사가 미리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입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스타벅스의 진정한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변호사가 선불 충전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낸 데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선불식 카드 전액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선불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최소 사용 금액 제한은 금액형 상품권이 현금 대체제가 돼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 약관에 회원 탈퇴 시에도 60% 이상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에 선불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카드 등에 따른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4,300억 원에 육박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같이 조롱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죠. 일베 폐쇄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폐쇄까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법적 쟁점이 무엇일지 유세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 대한 폐쇄론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국민청원으로 청와대가 검토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한 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인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등 행정적 조치 권한을 가진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불법 정보를 과도하게 다루는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 정보임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인데 음란 정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범죄 목적의 정보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들이 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과도하게 다루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특정 사실을 담지 않은 무분별한 혐오 표현일 경우 불법 정보에 해당하기 어려워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제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웹사이트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이트의 개설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만큼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이 공유되던 사이트 소란에는 지난 2016년 폐쇄됐지만 2021년 가수 강다니엘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사이트 GC인사이드 폐쇄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은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보에 대한 판단에 더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라는 민감한 과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실제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고 폐쇄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자료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명예훼손과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반포형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예방 가능한 죽음, 자살을 막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똑같은 시도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또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쯤 두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살아남은 A씨는 당시 도움을 구할 힘을 내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기억합니다. 이 심각 감정으로 저희 자막마저도 버거웠고 그냥 귀찮다. 누가 많이 죽었으니까 간단한 거도 증거처럼 보여서 자살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사회가 먼저 다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자살 시도자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는 이미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살 시도자는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됐거나 내원한 응급실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가 있는 경우 상담이나 기타 복지 서비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는 물론 지자체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센터를 통할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데에 도움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내원자의 70% 정도만 상담 등 사후 서비스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까지 연계된 이들은 30% 정도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쳤습니다. 누구를 정신병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사회적인 편견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시도를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응급실에서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자칫 자살 시도자로 낙인찍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움받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 하나의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니고 이 모두의 생명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을 확충하고 2년 후로 예정됐던 차기 자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앞당겨 진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조차 힘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열겠습니다. 앞서 첫 회의에서는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며 대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형 반도체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내일 상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상품들이 단일 종목 주가 변동률의 최대 2배를 따르는 고위험 구조를 갖춘 만큼 투자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 5조 5천억 원대로 서울 정비사업 최대 규모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은 어제 압구정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캡슐 호텔의 불이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대규모 숙박업소를 모두 점검하고 소방시설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캡슐 호텔은 애초에 불이 나면 속수무책인 구조였습니다. 작은 방에 침대가 다닥다닥 밀집해 있고 좁은 복도에는 짐을 내놓기 일수라 대피조차 쉽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던 건물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처음에 연기하다가 거의 한 3분 후에 불길이 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창가에 있었는데 또 불길이 꺼지고 두 군데에서 불길이 확 타오른 거죠. 이 참사를 계기로 서울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했더니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소규모업소라 설치 의무 자체가 없어 화재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쉽게 달 수 있는 자동 확산 소화기를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전수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미협조에 대해 자동 확산 소화기, 단독 변동용 관리 등 대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권고하겠습니다. 특히 자동 확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간에 효과적인 소방시설로 활용된 만큼 그러면서 결국 법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객실 면적 대비 침대 수와 한 사람당 최소 점유 면적 등 밀집도 기준을 만드는 것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YTN 이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야의 40년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생성형 AI가 현재 만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차세대 인공신경망을 세계 최초로 실용한 겁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 하지만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이상한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뇌를 가장 닮은 차세대 인공신경망 볼츠만 머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어 생성형 AI에 가장 최적화됐지만 학습이 까다로워 지난 4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일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근사적인 기법이라든지 특수한 제한을 걸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연구팀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양자 컴퓨터 고유의 확률적 특성을 이용해 필요한 정답 후보들을 한 번에 뽑아내는 겁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정답 근사치를 얻는 데 그쳤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정확한 정답 후보를 64배 더 빠르게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인공신경망은